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을 바꿔보려고 발버둥 친 30대 여성입니다. 사실 한동안 제 삶이 너무도 싫었어요.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고 기댈 곳도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을 만든 건 분명 제 잘못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럴수록 피해의식만 늘더라고요. 매번 상황 탓, 사람 탓만 했죠. 현실은 외면하고 기적이나 로또 같은 비현실적인 희망만 붙잡고 있었고요. 그러니깐 발전이 없고 그 현실에만 주저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 없이 사니깐 제 인생을 흔들려는 사람까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마터면 저를 잃을 뻔했는데요. 가까스로 정신 차리고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 별 볼 것 없던 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제대로 된 케어를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어릴 적부터 저희 집은 늘 가난했어요. 엄마랑 아빠는 젊은 나이에 결혼하셨는데 아빠가 도박을 시작하면서 빚이 점점 불어났고 결국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그때 저는 너무 어렸고 상황이 잘 이해되지도 않았던 나이였어요. 오빠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빠가 떠난 후엔 엄마 혼자 저랑 오빠를 키우셨어요. 낮에는 식당일, 밤에는 술집 서빙, 아르바이트까지 하시고 들어오셨는데요. 언제나 녹초셨고요.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엄마는 겨우겨우 빚을 갚아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돈은 부족했고 그래서 저희 집은 늘 빠듯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저희 둘을 잘 키웠을까요? 아니요, 방치였어요. 그래서 오빠는 탈선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흔히 날라리라고 하죠. 일진, 동네 양아치. 저희 오빠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고도 많이 쳐서 소년원에도 갔었고요. 학교에서 내놓았고요. 엄마도 그런 오빠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다가 딱 한 번 엄마한테 오빠가 손을 올렸는데요. 그때 집을 나가서 지금까지 소식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잘 살겠죠. 엄마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을 오래 살아오셔서 그런지 미래를 바라보고 계획하는데 익숙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매일 불안했어요. 엄마가 아빠처럼 돌아가시기라도 할까봐 걱정도 많이 했고요. 집 나간 오빠한테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릴까봐 그런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누구 하나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외롭고 막막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이 불안한데 누가 몇 년 뒤를 그려볼 수 있었겠어요. 그저 하루하루 무사히 넘기는 게 제겐 전부였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뭔가를 깊이 고민하고 판단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다면 인문계는 안 갔을 거예요. 중학교 졸업하고 가만히 있으면 인문계로 진학하잖아요. 저도 그냥 가만히 있었고 아무 생각 없이 주변 애들 따라 인문계 고등학교에 간 거예요. 남들도 다 가니까 저도 간 거였어요. 선택이라기보다는 그냥 흘러간 거죠. 하지만 인문계에 들어간 이상 저도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은 있었어요. 다들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니까 저도 친구들처럼 수능 준비를 시작했어요. 성적을 올리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공부했고 친구들과 모르는 문제를 서로 알려주고 가르쳐주면서 그 시절만큼은 정말 건전하고 보람차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성적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요. 선생님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던 고등학교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뭔가 해내고 있다는 성취감이 생기니까 나름의 자부심도 들었고요. 그때는 그게 제 할 일인 줄 알았거든요. 공부하고 성적 올리고 대학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수능도 나름 잘 봤고요. 어느 대학에 지원하면 좋을지 고민하면서 집에 각 대학의 지원서를 가져와서 펼쳐놓고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것저것 비교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대학에 가고 싶냐고? 그럼 무슨 돈으로 가려고 하냐면서요. 못 간다고 돈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라는 식으로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진짜요. 대학 가고 싶으면 내가 벌어서 다니래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멍했어요. 그 순간엔 도무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말문이 턱 막힌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한참을 그렇게 어머니 얼굴만 멍하니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왜 자신을 인문계로 보냈느냐고, 대학 보낼 생각도 없으면서 왜 상고로 보내지 않으셨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나도 인문계 갈 줄은 몰랐다고 하셨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내가 상고 간다고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왜 이러느냐면서 지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왜 본인한테 난리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끝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가 제 인생을 비난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한참 예민하고 불안한 시기였어요. 대학이라는 목표를 향해 버티고 버텨온 시간들이 엄마의 한마디에 다 무너져 내렸어요. 지 인생지가 살라는 그 한 말이 너무도 아프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 충격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저를 응원해 주길 바랐던 사람인데 제 미래를 그렇게 단호하게 밀어내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 앞으로 누굴 믿고 살아야 하는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로웠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저한테 어디 대학 붙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어디 붙었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묻는데 저는 그 질문에 도저히 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 끝까지 차오른 말이 있었지만 차마 내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되물었죠. 너는 어디 붙었냐고요? 그럴 때 어디 대학 가게 되었다는 말도 부러웠고요. 이번에는 아쉽게 떨어지고 재수해야 한다는 말도 부러웠어요.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고 그래도 친구들은 어쨌든 결과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대화에조차 끼어들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공부를 하면 당연히 학교에 갈 수 있는 줄 알았고 성적이 오르면 그에 따라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줄은 생각해보질 못해서 정말 멘붕이었어요. 앞이 아예 안 보인다는 기분을 그때 처음 실감했어요. 친구들 중에 대학에 안 간 사람은 저 하나였어요. 다들 각자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새 친구도 사귀고 동아리며 축제 얘기 같은 걸 하는데 저는 그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웃으며 듣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대학 얘기만 나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혼자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느낌, 세상에서 혼자 낙오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일부러 연락을 끊은 것도 아닌데 제가 먼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괜히 비교하게 되고 괜히 위축되고 만나면 기죽어서 연락도 피하게 되고요. 결국 그렇게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멀어졌어요. 매일 같이 붙어 다니던 친구들이었는데 이렇게 갈리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때 제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저는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더욱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어떻게든 정신 승리를 해보려고 애썼죠. 어차피 대학도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 공부하는 거니까 나는 그런 과정 거치지 않고 많은 돈을 벌어야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일을 하려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스펙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경력도 없는데 누가 저를 써주겠어요. 상고라도 갔으면 제가 학창 시절에 여러 자격증을 따 놓았겠죠.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해놨겠죠.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엄마처럼 식당 일을 하자니 체력적으로 자신도 없고 나름 다른 길을 가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힘들어도 돈이라도 많이 주는 일을 해보자고 마음먹었고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캐디 일이었어요. 1급이 세고 하루에 얼마를 번다고 하니 혹했죠.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현실은 생각과 달랐어요. 처음엔 무급 교육기간이 있어서 돈을 거의 못 벌었고요. 교육이 끝나도 바로 필드에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일 배정이 잘 안 잡히고 하루 종일 대기만 하다 그냥 돌아오는 날도 있었죠. 이게 돈이 되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그래도 일단 시작했으니 어떻게든 버텨보자는 생각으로 계속 나갔어요. 제가 힘든 걸 각오하고 캐디 일을 시작하긴 했지만요. 막상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 넓은 골프장을 몇 바퀴씩 돌아야 했고 새벽같이 출근해서 새벽이 다 될 때까지 퇴근 못하고 일한 날도 있었어요. 봄, 가을 같은 계절이면 그나마 나은데요. 여름엔 폭염주의보가 내려도 사람들은 골프를 치러 오고 저희는 그 뙤약볕 아래서 땀에 절어가며 걸어야 했어요. 길 위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추운 한파에도 골프장엔 사람들로 가득했고요. 장마철엔 비를 맞으며 우비를 입고 일했고 한방눈이 펑펑 내릴 때도 그대로 코스를 따라 돌았어요. 날씨가 아무리 험해도 몸이 고된 건 차라리 참을 만했어요. 진짜 힘들었던 건 사람들에게서 받은 말과 태도였어요. 하대하거나 조롱 섞인 말투로 지시하는 손님들을 만나면 땀에 젖은 몸보다 마음이 훨씬 더 지쳐갔어요. 거기 보이지? 공 저기 빠졌잖아. 뭐해? 그냥 멀뚱멀뚱 서 있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건져와. 죄송합니다. 수거는 안전 문제로 어렵습니다. 바로 새 공 준비해 드릴게요. 뭐? 공 하나에 몇만 원인데 그냥 버리라고? 내가 이런 거 하라고 캐디 쓰는 거 아니야. 그 정도도 못해? 빨리 가서 주워와. 정말 비참한 일도 많았습니다. 저는 경기 진행을 돕는 현장 매니저이자 코스 안내 전문가인데 그런 저에게 돌아오는 대우는 때로 너무나 참담해서 눈물이 날 때가 많았어요. 게다가 저는 멘탈이 약한 편이라 유독 마음이 힘든 날이 많았는데요. 몸이 고된 건 그래도 참을 만했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마음에 상처받는 일은 정말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배운 게 없는데 어쩌겠어요. 그곳에서 8년을 일했어요. 저 그때 일이 너무 힘들어서 매주 로또를 샀고요. 기독교는 아니지만 매일 두 손을 모아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집에 시집가게 해달라고 빌고 빌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골프장의 손님들에겐 나한테 주는 돈이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돈일 텐데 나도 손님들처럼 돈을 많이 벌려면 도대체 뭘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요. 그렇다면 로또도 필요 없고 좋은 남편도 필요 없을 테니까요. 그때부터 제 계획 없던 삶에 처음으로 계획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중 취업 자리가 많은 회계 쪽이 괜찮겠다고 판단해서 회계 공부를 시작했어요. 전산회계랑 전산세무 자격증을 차례대로 따고 회계사 사무소에 취업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몰라서 많이 버벅댔지만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했고요. 3년 차가 되자 이제는 저도 제 일은 똑부러지게 해내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실무 경력을 쌓게 되었고 이후에는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됐어요. 이번엔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어서 규모 있는 중견기업에 지원했는데 저처럼 학벌은 없지만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도 요즘에는 써주더라고요. 사회가 학벌 중심 사회에서 실무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운 좋게 대리로 합격하게 되어서 저도 그 큰 중견 기업에 출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새 직장에서의 생활이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뭔가 제 인생의 숨통이 조금씩 트이는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세무사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야근을 밥 먹듯이 했고 월급도 솔직히 많지 않았거든요. 그에 비해 지금 회사는 급여도 더 올랐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할 수 있어서 생활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또 대리라는 직급이 절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큰 조직에서 제가 맡은 역할이 있다는 게 정말 뿌듯했어요. 이 회사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제게 큰 자부심이 되었고 그동안 낮아졌던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책임감 있게 더 열심히 일했어요. 다행히도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밝고 활기찬 편이라 동료들과도 금방 친해졌고요. 서로 도우며 일하는 조직 문화 덕분에 일할 때의 스트레스도 예전보다 훨씬 줄었고
회사 생활이 점점 즐거워졌어요. 이전까지는 일은 일이고 나는 그냥 일꾼이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이곳에선 제가 조직의 일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회계팀에 있다 보니 회사 사람들을 정말 많이 알게 됐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원들이 저에게 한 번씩은 전화를 했을 거예요. 급여 문의부터 경비정산, 세금, 연말정산 관련 서류까지 다 저를 거쳐야 했거든요. 어떤 날은 오전 내내 전화만 받고 메신저로도 끊임없이 문의가 와서 정신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바쁨 속에서도 저는 사람들과 친해지는 게 좋았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회사 안에서 언니, 동생 하며 지내는 사이도 생겼고요.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많다 보니 회사 다니는 게 마치 학교 다니는 것처럼 재미있었어요. 일도 인간관계도 잘 해내는 법을 그곳에서 배워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하다가 정말 우연히 예전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그 친구는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거였고 저는 경력직 대리로 먼저 자리 잡고 있었죠. 같은 회사에서 다시 마주치니 너무 반갑더라고요. 예전엔 정말 친했는데 제가 대학에 못 가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던 친구였어요. 솔직히 마음 한구석엔 늘 미안하고 또 약간은 위축된 감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저도 어느 정도 사회에서 자리를 잡았고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그 친구와 마주 볼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다시 말도 트고 예전처럼 웃으며 농담도 주고받게 됐죠.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사회라는 게 그런 건지 아무리 예전 친구여도 예전만큼 가까워지진 않더라고요. 서로의 위치가 생기고 눈치도 보이고 감정선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래도 예전 친구와 다시 연락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가장 마음 터놓고 친하게 지낸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같은 사무실 동료는 아니었고 오히려 외부 거래처 여직원이었죠. 업무상 자주 연락하고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이 트였고 이상하리만큼 대화가 잘 통했어요. 처음엔 그냥 예의상 웃고 넘기던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고등학교 친구처럼 편한 사이가 돼 있었어요. 회사 일외에도 사적인 얘기를 자주 나누게 됐고 점점 남다른 친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말엔 둘이 만나 쇼핑도 다니고 맛집 찾아가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면서 진짜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 시절 제 회사 생활에 가장 든든한 존재이자 절친한 친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저를 위해 소개팅을 주선해줬어요. 야, 너는 왜 맨날 솔로야? 몸매도 좋고 얼굴도 이렇게 예쁜데. 왜 이 청춘을 날리고 있어? 내가 소개팅 해줄까? 정말? 나 소개팅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동안 남자친구들은 몇 명 사귀어봤는데 다 친구들이라서. 어떤 사람인데?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근사한 사람. 난 그 사람이 왜 솔로인지 잘 모르겠는데 연락처 넘긴다. 그 사람 예쁜 여자만 좋아하더라고. 제가 체형이 날씬하고 비율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소개팅을 주선한 친구가 그 사람 스타일이 저랑 잘 맞을 거라고 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제 번호를 넘기라고 했어요. 처음엔 간단한 인사로 시작해서 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문자를 주고받는 동안 그 사람이 예의도 있고 대화 방식도 꽤 괜찮아서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어색함도 점점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게 됐고요. 어디에서 만날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정하고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게 됐어요. 소개팅 날이었어요. 처음 마주 앉자마자 서로 잠깐 멈칫했거든요. 그분이 생각보다 훨씬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이어서 좀 놀랐어요. 그런데 저를 보시더니 그쪽도 살짝 놀란 표정으로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주선자 통해서 사진을 미리 봤었대요. 그때도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직접 보니까 실물이 훨씬 더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예쁘셔서 솔직히 좀 놀랐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순간 살짝 당황했어요.
근데 또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쑥스럽다고 했어요. 사실 저도 그분이 이렇게 키가 크실 줄은 몰랐거든요. 사진으로는 그냥 마른 체형이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전체적인 비율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운동 꾸준히 하시나 보다 싶었죠. 처음에는 솔직히 좀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의외로 대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말이 잘 통하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딱딱한 소개팅 자리가 아니라 그냥 오랜만에 괜찮은 사람과 편하게 얘기 나누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줬어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처음엔 그냥 소소하게 창업한 수준인가 보다 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미 대기업이랑 제휴 협약도 체결했고 사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정말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일 얘기를 할 때 눈빛이 반짝이는 게 인상적이었고 말투에서도 열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청년 창업에 관련한 상을 수상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 순간 이 사람 진짜 보통이 아니구나 싶었죠. 괜히 겸손하게 말했을 뿐이지 알고 보니 이미 자기 분야에서 꽤 인정받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데요. 그렇게 큰일을 하시면 사실 저도 제 일하면서 여러 사람 많이 만나거든요. 일하시면서 사람들 많이 만날 테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자친구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생길 법도 한데 왜 솔로셨어요? 사실 제가 눈이 좀 높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외모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기준이 좀 있어서 그걸 충족하는 분이 잘 없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은 느낌이 좋아요. 우리 왠지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그 사람의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를 마주하는데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정말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문자하고 틈만 나면 통화하고 퇴근하면 자연스럽게 만나고 그렇게 썸을 타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연인 사이가 됐어요. 모든 게 순식간이었어요. 저랑 사귀면서 남자친구는 정말 많이 바빠 보였어요. 야근은 기본이고 밤새 많은 날도 많았어요. 그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저를 만나곤 했는데 생각해보면 저랑 만나는 그 시간조차도 정말 귀한 시간이죠. 스타트업 초반이라 일이 많고 정신없이 바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에 데이트를 자주 못하는 건 아쉽지만 이해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남자친구가 바쁜 게 오히려 좋았어요. 출장 다녀오면 어떤 계약을 따왔다고 자랑처럼 얘기하고 어디 회의 갔다 오면 발표한 내용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일이 정말 잘 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니까 더 의욕적으로 일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대단하다고 느꼈고요. 그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 저도 덩달아 부지런해지고 삶에 대해 더 진취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무언가에 몰두하고 진심을 다해 해내려는 모습이 참 멋있었어요. 또 젊은 나이에 그렇게 치열하게 일하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해서 결국 잘 될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남자친구는 확실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 그런지 씀씀이가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뭐 하나를 고를 때도 금액이나 양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메뉴판 쭉 보고 마음에 드는 건 그냥 다 시켜요. 양이 많아도 상관없고 가격이 좀 나가도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요. 옷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 중에 뭘 살지 고민하다가 결국 그냥 둘 다 사요. 처음엔 좀 놀랐는데 곁에서 보다 보니 그 사람한테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소비 방식이더라고요. 시간은 없지만 돈은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결정하고 빠르게 소비하는 게 그 사람만의 방식이었어요. 나름의 기준과 가치관이 확실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점도 저는 멋있어 보였어요. 돈 많은 남자친구는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뭔가를 해줄 때 재고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그 사람한테 항상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아낌없이 챙겨주고 표현도 자주 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잘 못해주니까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어요. 사실 좀 미안하다고요. 오빠는 나한테 뭐든 아낌없이 다 해주는데 나는 그만큼 못해주는 것 같아서 가끔 괜히 작아지는 기분 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 손 꼭 잡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뭘 해줘서 좋은 게 아니래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해주는 거 다 느끼고 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요. 진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괜히 울컥하기도 했고요.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 싶더라고요. 정말 하루하루가 달콤하고 믿기지 않을 만큼 좋았어요. 말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저랑 연애하면서 회사가 더 잘 되고 있다면서 저보고 복덩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남자친구 회사는 실제로 점점 규모가 커졌고 투자도 잘 받고 어느 날은 실리콘밸리 창업 부트캠프에 초청돼서 수료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동안은 얼굴을 자주 못 봤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 중요한 기회라는 걸 알기에 기쁜 마음으로 응원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미국에서 보내온 수료증 사진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 순간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내 남자친구라니 정말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남자친구의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서자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그날 카페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거든요. 분위기가 좀 조용해졌을 때였어요. 남자친구가 제 손을 살짝 잡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회사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솔직히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대요. 그러면서 슬슬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복잡했어요. 사실 저도 결혼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지금이 그 시기라고 딱 말하니까 순간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한데 과연 지금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도 했어요. 나랑 결혼해도 괜찮겠냐고, 우리 집 사정 다 알고 있잖냐고요. 제가 남자친구랑 만나면서 저희 집 이야기 진짜 숨김없이 다 털어놨었거든요. 그만큼 믿었고 진심으로 생각했던 사람이니까요.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여전히 식당 일하시고 오빠는 집 나가서 없고 어릴 때부터 힘들었던 가정 환경, 마음 놓고 기대기 어려웠던 엄마, 그리고 제가 어떻게 혼자 버텨왔는지까지요. 그래서 괜히 더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어. 나는 너만 있으면 돼. 실제로 10,000원 한 장 필요하지 않아. 돈은 내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오면 돼. 내가 앞으로 걱정 없이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 너무 힘들 때 진짜 결혼으로 도망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니야. 나도 이제 사랑하는 법을 알았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 나 살면서 잘할게. 그리고 언제 준비했는지 남자친구가 진심 어린 프로포즈에 이어 제 손에 다이아 반지도 끼워주더라고요. 저 정말 너무 감동받고 행복해서 펑펑 울었잖아요. 진짜 너무 벅차면 웃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오는 걸 그때 겪었어요. 역시 모든 건 직접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둘이 결혼 약속을 하고 먼저 저희 집에 인사드리러 갔어요. 엄마는 겉으론 별말 없었지만 집에 아직 빚이 많으니 결혼 준비는 알아서 하라는 것과 혹시 남는 돈 있으면 좀 주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시집가는 딸한테 할 말인가 싶었고 남자친구 앞이라 더 창피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갔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대접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마치 결혼해줘서 고맙다는 뉘앙스를 느꼈달까요? 아가,
보니까 너무 예쁘고 심성도 착해 보이는데 우리 아들을 선택해줘서 너무 고맙다.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둘이 잘 사는 거 그거 하나면 돼. 결혼해서 우리한테 찾아올 필요도 없고 둘이만 잘 살면 되니까 우리가 집 해줄 거고 차도 하나 잘 해줄게. 출퇴근할 때 각자 타고 다녀야 하니깐. 그래,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 너네는 서포트는 다 해줄 수 있다. 결혼하고 일 안 해도 돼. 돌아보니까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는데 이참에 대학을 가는 게 어떻겠냐? 내가 유학도 보내줄 수 있어. 절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났나 싶었는데요. 어머님 아버님 뵈니까 제가 어떻게 이런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싶어요. 절 이렇게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인데도 이렇게까지 따뜻하게 대해주시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완벽한데 시댁까지 이렇게 좋을 수 있나 싶었어요. 이제야 제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건가 싶고 그동안 버텨온 시간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정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남자친구네가 형편이 괜찮아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주셨고요. 남자친구도 제가 돈 없는 걸 잘 아니까 본인이 살고 있던 집에서 쓰던 가전이랑 가구 그대로 쓰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몸만 갔어요. 주변에서는 결혼 준비하면서 다투기도 하고 집안일로 힘들다고들 하던데 저는 정말 예외적으로 수월하게 잘 풀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결혼식을 무사히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남편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신혼여행이라며 추억을 많이 남기자고 여러 영상 장비들을 챙기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장비가 이렇게 많나 싶었어요. 진짜 장비만 한 가방이었거든요. 뭐 따로 생각해 놓은 게 있나 보다 했죠. 그리고 바쁜 남편 때문에 회사를 오래 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짧고 굵게 다녀올 수 있는 곳을 고민하다가 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가깝고 따뜻하고 여행지 분위기도 좋잖아요. 도착한 첫날에는 짐을 풀자마자 수영장으로 달려가 수영도 했고요. 저녁에는 맛있는 밥을 먹고 가볍게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 행복한 마음으로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남편과 방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배가 아프대요. 자기 핸드폰을 아까 우리가 밥 먹었던 데에 두고 온 것 같다고요. 가져다 줄 수 있냐면서 자기가 지금 배가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랬죠. 아까 좀 많이 먹긴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알겠다고 내가 다녀올게. 얼른 화장실 다녀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저는 진짜 아무 의심 없이 신나게 나갔죠. 그때가 딱 9시 30분쯤이었어요. 식당이 10시에 문을 닫는다고 해서 저는 서둘러 나갔죠. 핸드폰을 찾았고 서둘러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샤워를 마치고 나와 있었고 저는 침대를 정리하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제가 씻고 있는 사이 갑자기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 서로 연락도 거의 안 하는 사이인데 신혼여행 중에 전화를 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허전해서 그런가 싶다가도 엄마가 보통 일 아니면 먼저 전화할 사람이 아니라서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엄마, 웬일이야? 나 지금 씻는 중인데 왜? 무슨 일 있어? 지금 물 묻어서 오래는 통화 못해? 거기 지금 몇 시야? 샤워 중이라고? 너 아직 김서방이랑 잠은 안 잤지? 지금 혹시 따로 있는 거야?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심각한 거야? 그럼 나 몇 분 후에 다시 전화할게. 나 지금 샤워 중이라. 안 돼. 당장 도망쳐. 지금 네 남편 문 앞에 있을 거야. 그 인간 피해야 해. 호텔 창문 있지? 거기라도 뛰어내려. 어떻게든 나가. 시간 없어. 지금 당장 거기서 빠져나가야 돼. 엄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문 앞에 남편이 있는지 어떻게 알고 왜 도망치라는 건지 온통 의문.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움켜쥔 채로 조심스럽게 욕실 문에 귀를 댔어요. 밖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왜 이러는지 싶었어요. 저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제가 도망가려는 걸 눈치라도 챈 사람처럼요. 왜인지 문 앞에 남편이 서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왠지 모르게 그 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남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샤워를 왜 이렇게 오래 하냐면서 다 씻었으면 얼른 침대에 누우라고 빨리 하라고요. 그 말투가요. 진짜 너무 날카롭고 강압적인 거 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정하게 굴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말 그대로 180도 달라진 얼굴이랄까요? 너무 낯설어서 순간 얼어붙었는데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 넘겼어요. 제가 그냥 웃으면서 그랬죠. 왜 이렇게 재촉하냐고, 왜 이렇게 급하냐고, 알겠다고, 침대에 누우면 되는 거잖아 하고 대답했어요. 근데 속으론요, 솔직히 좀 무서웠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침대를 스치듯 지나가다 봤는데 뭔가를 숨겨놨는지 이불이 불룩하게 올라와 있었어요. 그 순간 이상하다는 느낌이 확 들었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얼른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남편이고 뭐고 저는 그 순간 엄마 말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침대로 가는 척하다가 재빨리 몸을 틀어 창문 쪽으로 달려갔고 그대로 뛰어내렸어요. 다행히 방이 2층이었고 아래가 수영장이라 그대로 물속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갑자기 뛰어내리니까 수영장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다 몰려들었고 물에 빠진 저를 보고 놀라서 하나둘씩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바로 달려와 저를 데리러 왔는데 제가 강하고 단호하게 방으로 안 간다고 했더니 그때서야 직원들이 남편을 말려주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리조트 인포메이션 데스크 옆 의자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호텔에서 나와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비행기표를 변경해서 그날 밤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다행히 남편은 따라오지는 않더라고요. 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친정으로 갔어요. 엄마는 저를 보자 손까지 덜덜 떠시며 울더라고요. 우리 딸 괜찮아? 정말 괜찮은 거지? 아무 일 없었지? 아이고, 무사하면 됐어. 엄마, 나 괜찮아. 근데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 말대로 창문에 뛰어내려서 겨우겨우 피했는데 나 사실 무슨 일인지 하나도 몰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말 좀 해줘. 엄마는 저를 꼭 껴안은 채로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울면서 절 부여잡은 엄마 모습은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엄마는 떨리던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고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결혼식 끝나고 너네가 결혼식장에 떠났을 때 어떤 여자가 결혼식장으로 엄마를 찾아왔어. 너네는 이미 가버리고 없는데 네 남편의 전 부인이래. 결혼식 전에 오고 싶었는데 결혼식을 건너 들어서 이렇게 늦게 와버렸다고. 나보고 잠깐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야. 네, 뭐라고? 내 남편의 전 부인이라고? 아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결혼을 했었단 말이야? 나도 처음엔 못 믿었지. 그래서 그 여자한테 사위가 결혼한 적 없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결혼식 사진을 하나 꺼내더라. 거기 네 남편이랑 그 여자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어. 보니까 진짜로 결혼을 한 게 맞더라. 정말이야? 진짜? 말도 안 돼. 정말 확실히 본 거 맞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확실히 맞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어. 근데 내가 도통 이런 이야기 잘 알아듣냐? 너와 관련된 일이니까 너를 부르려고 했는데 핸드폰은 왜 꺼놨어? 나 핸드폰 무음으로 해놨었지. 그리고 공항에서 로밍한 게 잘못돼서 핸드폰이 먹통이었어. 안 그래도 내가 잘못 알아들을까 봐 혹시나 몰라서 그 여자 번호 받아놨거든. 전화해서 같이 만나보자. 가서 직접 얘기 들어보자. 기가 막혔어요. 제 남편의 전 부인이라니요. 신혼여행에서 있었던 일도 황당한데 전 부인이라니요.
계속 당황스러운 일이 이어졌어요. 엄마에게 찾아온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고요. 그날 바로 약속 장소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 여자 얼굴을 보는 순간 또 한 번 멈칫했어요. 얼굴에 화상 자국과 상처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놀란 마음을 숨기고 최대한 담담하게 앉아 있었는데 그 여자가 대뜸 저를 보며 묻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찾아온 건 그쪽을 구하려고 온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망설였어요. 남의 가정사에 내가 괜히 끼어드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근데요, 저 같은 피해자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나왔어요. 그 결혼 빨리 엎으세요. 진짜예요. 그 인간 변태예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지만 안은 완전히 썩었다고요. 변태요? 어쩐지 그날 이상한 기분이 들긴 했어요. 그날 느낌이 오긴 왔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대체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전부가 아닌 거죠? 그럼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결혼 전까지는 정말 잘해줘요. 체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잘생기고 성격도 보시다시피 시원시원해서 완벽한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남자가 나랑 결혼까지 하자고 하니까 저는 그냥 운 좋게 좋은 사람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정말 겉모습뿐이었다고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은 똑같이 느끼긴 했거든요. 저는 별 볼 것 없는데 이런 완벽한 사람이 나랑 결혼해서 평생 같이 살자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점을 이용한 거예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신혼 초까지는 저도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컴퓨터를 우연히 열어보다가 저와 관련된 것들이 있었고 그걸로 범죄를 저질렀다고요. 저 그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남편의 전 부인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손을 덜덜 떨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듣고 있는 저도 얼마나 충격적인지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걸 알고 나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공포였어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숨이 막히고 손이 막 덜덜 떨려요.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너무나도 경악스러운 일들이라 솔직히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워요. 그 사람이 저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그걸 다 말하려면 다시 그 순간을 떠올려야 하잖아요. 세상에 어쩐지 가지고 온 짐부터 이상했거든요. 고소는요? 고소는 했어요? 법으로 혼내주시지 그러셨어요. 했죠. 그런데 그놈 고작 집행유예 받았어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제한적으로 활동했고 게다가 저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 합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합의 안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빚이 너무 많았거든요. 저는 심지어 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요? 합의를 해줬어요? 왜 그러셨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버티셨어야죠. 전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남자친구를 만났는데요. 저한테 용돈을 주며 절 키우다시피 했어요. 헤어지고 나니까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어차피 엎질러진 물 쥐어 담을 수 없으니 그렇다면 보상이라도 많이 받으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합의했어요. 그런데 반성은커녕 그런 더러운 모임에도 잘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 결혼 전에 그 사람 가족관계 증명서 봤어요. 상세로 뗐거든요. 근데 이혼한 기록은 없었어요. 맞아요. 그놈이랑 저는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헤어졌거든요.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죄지은 놈은 마음고생도 하지도 않고 잘만 살더라고요. 건너건너에서 들었는데 그 인간이 또 결혼을 한다고 들었고 이 결혼을 무조건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남편의 전 부인이 해준 이야기를 들으면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의아하게 느꼈던 모든 순간들이 남편의 전 부인이 해준 말들을 통해 선명하게 연결되더라고요. 남편은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저한테 잘해준 것도 자신이 잘났다는 걸 드러낸 것도 다 의도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상황을 잘 알았을 거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거라고요. 초반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절대 드러내지 않는 것도 그 인간이 계산된 법칙이었겠죠. 이렇게 저한테 보여지니까 제가 의심을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결혼 전까지는 그야말로 완벽한 남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도록 아주 교묘하게 연기를 해온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더러운 인간이었다니 저를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나요? 제가 제일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기당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속다니요. 사기 결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소름 돋아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했다는 게요. 자책하지 마세요. 맘먹고 속이려는 사람의 속셈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인간이 예쁘고 형편 어렵고 빚 있는 여자들만 골라요. 자존감 낮고 자기 아니면 누가 사랑하겠어 싶은 여자를요. 그러면 자기가 우위에 설 수 있으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사랑받는 줄 알았어요. 처음엔 구원자인 줄 알았죠. 저 그러면 이제 어떡하죠? 그 사람 지금 아직 신혼여행지에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같이 있어야 하나요? 그래도 저한테는 아닐 수 있잖아요. 저는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 인간 오면 바로 헤어지세요. 도망치세요. 저처럼 망가지지 마시고요. 그 인간은 절대 안 변해요. 그동안 잘해준 기억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자기가 그쪽을 가지고 놀려고 손납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련 두지 마시고 바로 헤어지세요. 다부지게 말하던 그 여자는 갑자기 슬픔이 밀려왔는지 잠시 울먹거리더니 저요. 그 옷 입고 사람들이 저를 알아볼까 봐 제 얼굴 제가 일부러 망가뜨렸어요. 이 화상 자국이랑 여기 흉터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이젠 아무도 날 못 알아보게 하려고요. 저처럼 살지 마세요. 제발요. 누가 저를 살리려고 이런 말을 해주겠어요? 누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남편의 전 부인이 하는 말이 다 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신을 망가뜨리면서라도 살고 싶었던 그 마음이 그녀의 떨리는 눈빛과 목소리에서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그 간절함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다 듣고 있었던 엄마의 손을 잡고 집으로 왔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전에 남편은 제가 한국으로 온 그날 밤 비행기를 타고 왔는지 다음 날 아침에 저희 친정으로 와서 행패를 부렸어요. 남편은 현관문을 거의 부수다시피 두드리며 들이닥쳤어요. 눈이 완전 돌아있더라고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탁자 위에 있던 물건들을 손으로 쓸어버리듯 밀쳐내며 소리쳤어요. 야, 감히 도망을 가? 어? 도망가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너 물어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쏟았는데. 널 가지려고 공들였던 내 시간, 내 돈 모두 허송세월됐으니까 갚으라고. 아이씨, 돈으로 갚어. 이런 미친 새끼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와서 행패야. 행패는 우리 딸 냅둬. 차라리 나한테 그래. 나한테 그러라고. 엄마가 저를 지키려고 그 인간한테 덤볐는데요. 손으로 밀어버리더라고요. 엄마는 맥없이 날아갔고요. 그때서야 남편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서둘러 경찰과 앰뷸런스를 불렀고요. 그때부터 마음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엄마를 해한 것도 입증. 그 뒤로도 몇 번 더 찾아오길래 집을 나와 있었는데 남편의 전 부인이 떠올랐어요. 저를 지켜주려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어요. 남편이 저한테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남편 회사를 찾아가 확실하게 헤어지자고 말을 했고요. 이후로도 찾아오길래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접근 금지를 시켰어요. 돈도 많고 자신감도 많고 자신이 부정한 짓을 하는 걸 인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듣겠어요. 절대 안 들을 것 같아서 법으로 차단했습니다. 그 인간한테 남은 감정도 없고요. 제 상황이 슬프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가슴이 허한 느낌,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느낌 할까요? 제 사정을 모르는 회사 직원들은 신혼 재미 좋냐고 물어왔는데요. 제가 하도 험한 일을 당해서 그런지
결혼하고 바로 헤어졌다고 말하게 되더라고요. 물은 사람이 더 민망해지는 순간이 딱 이 순간이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큰 피해를 본 건 없어요. 그 사람과 정식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재산 피해도 없었고요. 그에 비해 전 부인은 너무 가여웠어요. 자신의 얼굴까지 망가뜨리면서 저를 구하려고 결혼식장까지 찾아와줬던 그 마음이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분 덕분에 저는 진실을 알 수 있었고 더 깊은 상처를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젠 전 남편에게 아무 감정도 없어요. 미움도 원망도 다 끝났어요. 그냥 정리된 먼지 털어낸 기억 같은 존재죠. 근데 전 부인을 위해서 이 인간을 망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이 해온 업적을 다시 훑어봤는데 거기서 믿을 수 없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 회사는 실체 없는 껍데기뿐인 회사였습니다. 처음엔 실리콘밸리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했다고 해서 정말 대단한 줄 알았어요. 유명한 해외 창업 기관에서 정식으로 교육받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보여 직접 확인해 봤어요. 전 남편이 말한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와 참가자 명단, SNS 후기, 사진까지 다 뒤졌지만 그 사람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결국 운영기관에 직접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그 인간은 정식 참가자가 아니고 돈 내고 온라인으로 이름만 등록한 거였대요. 실제로는 영상 강의 몇 개 듣고 끝낸 걸 마치 선발되어 미국까지 다녀온 것처럼 포장한 거였죠. 게다가 청년 창업대상 수상 경력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간이 전에 자랑하면서 사진을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걸 제가 몇 번이고 다시 봤어요. 그런데요, 이상하더라고요. 그해 실제 기사가 난 사진과 얼굴만 다를 뿐이었어요. 조작된 이미지였더라고요. 유사 행사에서 찍은 이미지를 교묘하게 편집한 것이었어요. 투자자들 역시 존재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던 자금의 출처는 그 사람의 아버지였고 전 남편 회사 이름으로 뉴스 기사가 난 게 있어서 확인해 보니 그 인간 아버지였죠. 그리고 그 인간이 자랑하던 대기업과의 제휴 협약도 아니었어요. 그것도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가 한 계약인데 마치 전 남편 지가 해낸 업적인 마냥 떠들어대고 다닌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회사인데 왜 야근을 하고 어디로 출장을 갔고 그리 바쁜 척을 한 건지 모르겠네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걸 확인하고 있는데 예전 시어머니가 자꾸 전화 와서 왜 헤어졌냐고, 다시 사귀라고, 우리 아들 착하다고 문자하고 전화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전 남편 회사의 실체를 확인해서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마침 전화 왔길래 주저없이 질렀어요. 아이, 우리 아들 정말 착해. 다시 만나면 안 될까? 너도 능력 있는 남편 있으면 좋잖아. 능력이요? 무슨 능력이요? 거짓말로 사진 조작한 능력이요? 돈 주고 미국에서 동영상 강의 본 거요? 아니면 아빠가 한 업적을 자신냈다고 거짓말한 능력이요? 어떤 능력이요? 그 인간 지 밥벌이는 하고 있대요? 할 줄 아는 게 저보다 더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뭔 능력이요? 아유, 어머 얘, 너 다 알았니? 아이, 어떻게 알았어? 세상에, 어머 얘, 그거 다 거짓은 아니야. 이미 제가 다 확인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알려주셨어야죠. 제 인생 망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너희를 도울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건 아무 일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 나도 자식 키우는데 우리 애가 정상적으로 살길 바라고 있다고. 다 거짓뿐인 회사지만 겉으로 볼 땐 너무도 멀쩡하잖아. 나는 겉모습만으로도 멀쩡하게 살아보길 바랐었어. 그러다가 여자 만나면 정신 차리겠거니 한 거지. 그래서 너한테 내가 이렇게 목매는 거다.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예요? 알맹이를 채워야지 겉모습이 뭐가 중요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예전 시어머니께 한 소리 했습니다. 아들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허울만 좋은 건 오래 못 간다고요. 지금이라도 아들 잘 가르쳐서 사람 만드세요. 그거 할 사람, 그 사람 어머니인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당신이요.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할 때인 것 같네요. 그렇게 말하고 예전 시어머니의 고충을 들었는데요.
그놈이 중고등학생 때부터 사고를 많이 쳤대요. 다 그런 쪽으로 사고를 많이 쳐서 그럴 때 뒤에서 처리를 했는데 커서 이렇게 대형 사고를 치고 다닐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뒤에서 처리를 할 게 아니라 교육을 시켰어야 했는데요. 저렇게 많은 걸 가진 집안인데도 아들 교육 하나 잘못해서 우환이 생긴 게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어쨌든 나는 그 인간과 완전히 끝냈고 마음도 정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 인간을 소개시켜준 거래처 직원, 제가 가장 믿고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사람이 그 인간의 정체를 알고도 저를 연결한 거라면 그건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냥 대놓고 물어봤어요.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 인간이랑 도대체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솔직히 까놓고 말하라고 했어요. 지금 너한테 감정 진짜 안 좋다고 뭔가 숨기고 있는 거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면서 있는 그대로 다 말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한숨을 쉬더니 이러더라고요. 그 인간 자기 친구의 전 남편이래요. 친구랑 그 인간이 사귈 땐 셋이서 자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둘이 헤어졌단 얘기를 들었고 그 뒤로 친구랑도 자연스럽게 멀어졌대요. 자기는 그냥 그렇게 끝난 줄만 알았고 그 후로는 내 전 남편이랑 가끔 일적으로 연락만 했다고요. 진짜 그런 내막은 전혀 몰랐다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근데요, 그 말을 듣자마자 피가 확 거꾸로 솟는 거예요. 뭐라는 건지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전 남편의 전부인 친구였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진짜 그 말 듣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나한테 소개해 줄 수가 있나요? 진짜 미쳤나 싶었어요. 속으로는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건지 묻고 싶더라고요. 그럼 결국엔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자식이 한번 갔다 온 사람이란 건 알았던 거고 이유까지는 몰랐어도 어쨌든 헤어졌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그냥 미혼이란 한마디로 넘긴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요? 이건 그냥 무심한 수준이 아니고요. 미친 거죠. 그랬더니 또 뭐라는 줄 아세요? 미안하대요. 혼인신고는 안 했다고 들어서 그냥 미혼인 줄 알았대요. 진짜 거기까진 생각을 못 했다고. 자기는 그냥 조건 괜찮은 사람이니까 저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었던 마음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심이었다고. 그딴 개소리까지 덧붙이는데 역겨워서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데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그냥 단순한 오해나 착각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 입으로 진심이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더 빡이 치더라고요. 그 친구랑은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간이랑 헤어지고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정말 지옥 같았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에요. 둘이 꽤 가까운 사이였다고 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전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멀어졌다고 진짜 그렇게 끝나는 건가요? 한 통의 전화도 짧은 메시지 하나도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낸 거예요. 그런 건 챙겼어야 했던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인간 편에 설 게 아니라 그 친구부터 돌아봤어야 했는데 그 생각이 자꾸 맴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조용히 그 친구 연락처를 건넸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연락해 보라고요. 그 순간 이후로 모든 걸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죠. 더 이상 복잡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내 일에만 집중하자고요. 어차피 결국 남는 건 나 혼자고 내 능력뿐이라는 생각에 더 악착같이 일을 했어요.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일로 머리를 꽉 채우는 게 그나마 저를 지켜주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이 터졌어요. 전 남편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체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그 아들의 진짜 실체를 하나둘씩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기 시작했대요. 회사가 당장 망하진 않았다고 들었지만 크게 흔들렸고 내부에서도 혼란이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간 무너지겠죠.
역시 정의는 있더라고요. 친정엄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전 엄마가 저한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누구보다 애정하고 있었더라고요. 사실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혼자 자식까지 키워야 하니 정신이 없었대요. 잠도 못 자고 일하면서 자신도 못 돌보는데 자식은 어떻게 돌볼까요? 그러면서 이제라도 저를 지켜주겠다고 진지하게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겉모습에 속지 말고 사람을 판단할 땐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한다는 말, 진심은 결국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는 말이 뼈저리게 와닿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는 말만 믿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는 누굴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제 자신을 먼저 지키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삶을 응원해 주실 거죠?